3. 거의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사건들이 일어난 이날 밤과 무서운 대단원을 초래한 이튿날 새벽은 마치 추악한 악몽처럼 지금도 내 눈앞에 선하여 이 기록의 가장 괴롭고 숨막히는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무도회에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도착했을 때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이 무도회는 아주 일찍 끝나버리도록 운명지어져 있었다. 내가 귀족단장 집 현관에 닿은 것은 벌써 10시가 지나서였다. 오전에 낭독회가 있었던 그 흰빛 홀은 어느새 말끔히 정리되어 온 거리 사람들을 위한 주 무도장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미리부터 이 무도회가 제대로 진행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그래도 설마 이런 것이 되리라고까지는 미처 예기치 못했었다. 상류계급의 가정에서 한 사람도 안 나온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웬만큼 지위가 있다는 관리들 역시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징후였다. 부인들이나 아가씨들은 어떤가 하면 아까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교활한 관계였음이 분명하다. 모인 것은 불과 몇 사람 안 돼서 남자 넷에 여자 하나꼴이 될까 말까 했다. 더욱이 그 부인네들이라는 게 또 말이 아닌 것이다. 네 집 개벽다기인지 알지도 못할 연대 위관급 장교 부인들이니 우체국 직원과 말단 관리의 아내들이니 하는 하잘것없는 패거리들 이외에 딸들을 데리고 온 3명의 의사 부인, 2~3명의 가난한 지주 부인, 앞에서 잠깐 얘기한 바 있는 서기의 딸 7과 그 조카딸, 장사꾼의 아내들. 과연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기대가 이 정도였을까? 상인들조차 반수도 오지 않았다. 남자 쪽은 어떤가 하면 지방의 명사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수요만은 북적거릴 만큼이나 많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전체의 인상은 어쩐지 매우 석연치 못한 느낌이 있었다. 물론 몇 명의 점잖고 조용한 장교들도 부인 동반으로 와 있었고 딸 7을 데리고 온 서기처럼 일가에 충실한 가장들도 꽤 있었으나 이렇게 조용한 친구들조차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표현을 빈다면 부득이 참석한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떠들썩하게 수선을 떠는 패거리라든가 아까 나와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입장권 없이 들여보냈을 거라고 말한 그런 패거리는 낭독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았다. 그들은 우선 식당에 가서 얼마 동안씩 앉아 있었다. 아니, 들어오기가 무섭게 미리 약속한 장소라도 찾아가듯이 곧장 식당부터 찾아가는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식당은 맨 끝에 있는 넓은 방에 설치되어 있었다. 거기서는 프로호르이치가 클럽 주방에 온갖 유혹을 옮겨다가 안죽감과 주류를 보란듯이 진열해 놓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겨우 구멍이 뚫어지지 않았을 정도의 낡은 프로코트를 입었거나 무도회 복장으로서는 어떨까 싶은 괴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을 곧 발견했다. 그들은 간사들의 비상한 노력으로 잠시 동안 술주정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 중에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타지방 사람들도 몇몇 섞여 있었다. 하기야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구상에 따라 무도회는 가장 민주적인 것으로 할 예정이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만일 소시민들이라도 입장료만 지불하면 입장을 거절하지 않기로 하자고 부인은 위원회 석상에서 대담하게 의사를 표시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가난한 소시민은 도저히 입장권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원회가 아무리 민주적 경향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누추한 프로코트를 걸친 수상쩍은 패드를 입장시켰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대체 누가 이런 목적으로 그들을 입장시켰을까? 리프친과 냠씨는 이미 간사의 리본은 박탈당하지 않았는가? 하기는 문화 까드릴리에 참가하고 있었으므로 장내에 있긴 있었다. 그러나 리프친 대신에 간사가 된 것은 천만 뜻밖에도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와의 논쟁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낭독회를 망쳐놓은 바로 그 신학생이었고 냠신의 후임은 표트르 스테파노비치 자신이었다. 그런 형편이었으니 과연 여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자명한 일이 아닌가. 나는 열심히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 중에는 어이없을 만큼 기괴한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클럽에서는
스타브로긴과 리자의 사건을 꾸민 장본인은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인데 부인은 그 살해조로 스타브로긴한테서 돈을 받았다고 단언할 뿐더러 그 돈의 액수까지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런 말도 했다. 이번 축제도 실은 그러한 목적으로 마련했는데 사람들도 그 내막을 알아챘기 때문에 반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인의 남편인 램프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좀 돌아버렸다. 그래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머리가 돌아버린 남편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과 함께 거칠고 목신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무도회에 대해서도 굉장히들 비난하고 있었으나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대체로 보아 이러한 대화는 두서없이 밑도 끝도 없는 치중의 말들이었으므로 거기서 무슨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식당에는 그저 무의미하게 웃고 짓거리는 패거리도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중에는 부인도 몇 명 섞여 있었으나 모두들 웬만한 일에는 눈 한번 깜짝하지 않을 여자들인 것 같았다. 주로 남편과 동반해온 장교 부인들이었는데 무척 애교 있고 명랑하게들 보였다. 그들은 그룹을 지어 따로 식탁에 앉아 지극히 유쾌한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식당은 이렇게 무도회에 모인 사람들의 태반을 위한 따뜻한 피난처의 구실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군중이 홀로 몰려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만 해도 무서워지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흰빛 홀에서는 공작도 한몫 끼어 3번가량 보잘것없는 까드릴리가 있었다. 딸들이 춤을 추면 부모들은 그걸 보고 좋아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좀 점잖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웬만큼 딸들이 즐기고 나면 일찍이 돌아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들 있었다. 누구나가 다 반드시 사태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심경을 묘사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꽤 가까이 부인의 옆을 지나갔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처음 들어올 때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으나 부인은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인사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얼굴은 병적인 표정을 띄우고 눈에는 조소하는 것만 같은 교만한 빛이 어려 있으면서도 무언가 불안한 듯 눈동자가 몹시 동요하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부인은 스스로를 억제하려고 무척 괴로워하고 있는 듯 싶었다. 대체 그것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고통일까? 그녀는 남편을 데리고 이 자리를 떠나야만 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부인의 얼굴만 보아도 그녀가 이젠 이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녀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를 곁으로 부르려고도 하지 않았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도 역시 부인을 피하고 있는 눈치였다. 나는 식당에서 그를 보았는데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렇건만 부인은 무도회에 남아서 남편인 램프께를 자기 곁에 꼭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속으로부터의 분격을 지닌 채 남편의 건강을 운이하는 모든 비방을 단연코 물리치려 했던 것이다. 아까 낮에만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눈은 이 점에 관해서도 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보기에도 램프께는 아까 낮에보다 건강 상태가 훨씬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뭐가 뭔지 기억이 몽롱하여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 것인지조차 똑똑히 모르고 있는 듯했다. 이따금 그는 깜짝 놀랄 만큼 딱딱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노려보곤 했는데 나한테도 2번 시선이 와 멈췄다. 한 번은 무슨 말을 하려고 커다란 소리로 입을 열었다가 갑자기 말을 끊어버려 마침 그의 옆에 와 있던 어떤 얌전한 노갈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나 흰빛 홀에 들어와 있던 회중 중에 이런 얌전한 부류의 사람들조차도 시무룩한 얼굴로 슬슬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를 피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주 야릇한 시선을 그녀의 남편에게 던졌다. 이 노골적인 날카로움을 담은 시선은 이러한 사람들의 겁먹은 듯한 태도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다. 그 얼굴 표정이 내 가슴을 푹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나도 램프께의 건강 상태를 눈치채게 되었죠.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후에 나에게 이렇게 자백했다. 그렇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이 점에 있어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아까 내가 부인네 집에서 달려 나온 후에 그녀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와 의논하여
무도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자기도 참석하기로 결심하자 낭독회에서 완전히 이성이 뒤집힌 램프계의 서재로 들어가 또다시 온갖 수단을 다하여 남편을 유혹해가지고 함께 끌고 나왔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부인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웠으리라. 그렇건만 그녀는 이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성을 상실했을 뿐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녀는 평소에 그 거만한 성질에도 불구하고 비굴한 미소를 띄우며 몇몇 부인들에게 말을 걸려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그들은 곧 당황하여 모호하고 간단한 대답으로 얼버무리며 되도록 그녀를 피하려고만 들었다. 우리 고장의 제1급 명사로 지목되어 사람들 중에서 이 무도회에 참석한 사람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바 있는 세력가인 퇴역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귀족단장 부인네 집에서 스타브로긴과 가가노프의 결투가 있은 후 사회의 초조감을 풀어주기 위해 문을 연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위험 있는 태도로 이방저방을 돌아다니며 귀를 바싹 기울이기도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람들을 찬찬히 바라보기도 했는데 그러한 그의 거동은 마치 자기가 여기로 온 것은 쾌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민정 시찰을 위해서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율리아 미하일로브나한테로 가서 아주 자리를 잡고 앉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 걸음도 부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필시 부인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려는 심산일이라. 그가 의심할 여지 없는 호인이며 지위도 높은 데다 이미 노령에 이른 사람이었으므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동정의 말이라면 잠자코 듣고 있어도 무방할 것이었으나 이 늙어빠진 요설가가 주제넘게 자기를 가엾게 여겨 그의 참석이 자기에게 더 없는 영광이나 되는 것처럼 보호자인 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부인은 부하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잠시도 옆을 떠나지 않고 쉴 새 없이 짓거래되는 것이었다. 옛부터 어느 도시든 7명의 의인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7명이었지요. 정확한 숫자는 잊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7명의 확실한 의인 중에서 당신이 주최한 이 무도회에 참석하는 영광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쩐지 불안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군요. 용서하십시오, 부인.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비유조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식당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그 소중한 뿌로후루 이치는 거기 그대로 앉아있질 못할 겁니다. 아마 새벽녘까지는 그들이 매점채 몽땅 털어가 버릴 거예요. 아니, 이건 농담입니다. 나는 다만 그 문화 까드릴리라는 게 어떤 건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끝나면 잠자리를 찾아 들어가야죠. 신경통을 앓는 늙은이라 그 점 간대히 용서하십시오. 나는 언제나 일찍 자기로 하고 있어요. 당신도 어서 돌아가 주무시는 게 어떨는지. 하지만 나는 젊은 미인들을 좀 구경할까 해서 왔습니다. 여기 말고는 그런 미인들이 많이 모인 걸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미인은 모두 강 건너에 사는데 나는 거기 건너가는 일이 없으니까요. 어느 장교에 아마 옆병연대 소속의 장교인 모양인데 그 장교의 아내는 정말 상당한 미인이던데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그 말갈량해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 굉장히 활발한 여자예요. 그리고 아니 그건 그렇고 처녀들 역시 싱싱합니다. 그러나 그저 싱싱하다 뿐이에요. 하긴 그런 걸 나는 좋아합니다만. 그야말로 꽃봉오리 같은 게 있어요. 다만 입술이 좀 두꺼운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요. 대체로 러시아 미인의 얼굴엔 균형미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도노츠처럼 둥글럽적한 느낌이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눈은 아주 좋아요. 언제나 웃는 눈이지요. 이런 봉오리 같은 처녀들도 한창 때인 2년, 아니 3년쯤은 정말 매혹적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군살만 오르고 점점 탄력성이 없어져서 남편의 가슴 속에 그 서글픈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것이 소위 여성 문제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하긴 여성 문제에 대한 나의 개념이 틀린 것이라면 그렇지도 않겠습니다만. 홀이 아주 훌륭하군. 방 안의 장식도 나쁘지 않고
이만은 못해도 무방할 텐데. 악대 같은 건 저것보다 훨씬 나빠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저것보다 나빠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인의 수가 적은 것은 인상이 그리 좋지 않군요. 의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저 잿빛 바지를 입은 사내가 저렇게 공공연히 캉캉춤을 추고 있는 건 보기에도 안 됐군요. 만일 저 사내가 너무 즐거워서 저러는 거라면 나도 용서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이 고장 약제사니까. 그러나 11시 전에는 아무리 약제사라도 너무 이릅니다. 아까 식당에서 둘이 맞붙어 싸움을 시작한 놈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밖으로 쫓겨나지 않더군요. 아직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으니까 회중의 분위기야 어떻든 간에 그러한 못된 놈들은 반드시 쫓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 2시가 지난 다음에라면 나도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쯤 되면 사회의 여론도 양보해야 하니까요. 물론 이 무도회가 2시까지 계속된다면 말입니다.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는 꽃을 보내겠다더니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군요. 그 사람도 꽃 같은 데는 마음을 쓸 겨를이 없을 겁니다. 가엾은 어머니지요. 하지만 리자가 불쌍하게 되었더군요. 들으셨습니까? 뭐 남모르는 내막이 있다고들 하던데. 스타브로긴이 또다시 등장한 모양입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서 잤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졸음이 와서. 대체 그 문화 까드릴리라는 게 언제 하는 겁니까? 드디어 문화 까드릴리가 시작되었다. 얼마 전부터 시중에서는 어디서든지 이번 무도회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화제는 곧 이 문화 까드릴리로 옮겨지는 것이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고 그래서 한층 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은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커다란 환멸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그때까지 닫혀져 있던 흰빛 홀의 측면 출입구가 열리며 느닷없이 몇 사람의 가장 인물이 나타났다. 관중은 앞을 다투어 그들을 애워쌌다. 식당에 있던 패들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죄다 홀 안으로 일시에 몰려들어왔다. 가장 인물은 춤추기 위해 제각기 위치가 정해졌다. 나는 묘하게 앞으로 빠져나와 바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와 폰 램프께 그리고 장군 뒤에 진을 쳤다. 그때 여태껏 그 모습은 나타내지 않았던 표트루 스체파노비치가 훌쩍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곁으로 뛰어왔다. 난 이때까지 식당에서 관찰하고 있었죠. 꼭 나쁜 일을 저지른 소학생처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더욱이 이 표정은 한결도 부인의 약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가장한 것 같았다. 부인은 화를 못 이겨 얼굴을 확 붉혔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 이젠 나를 그만 속였으면 좋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도 불손하담. 부인은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는 듯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남들이 그 소리에 눈치챌 정도였다. 페트루 스체파노비치는 자기의 성공에 극히 만족한 듯이 껑충껑충 뛰면서 그 자리를 물러섰다. 이 문화 까드릴리라는 것 이상으로 비참하고 속되고 어리석고 무미건조한 비유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또 이것 이상으로 우리 고장 사람들한테 격에 맞지 않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다. 소문으로는 이것을 생각해낸 사람이 카르마지노프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실제 이것을 꾸며낸 것은 리프친이고 비르긴스킨의 집에 회의에 참석한 절름발이 교사도 여기에 음향으로 곁들여졌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얘기로는 자기는 어떤 특별한 역을 맡아 가장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까드릴리는 6쌍의 형편없는 가장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아이디어는 카르마지노프가 제공했으며 사람들 말로는 그 자신도 복장을 갖춰 있고 뭔가 특별하고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다고 한다. 까드릴리는 6명의 볼품없는 가면 쓴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키가 후리후리한 중년 신사는 연미복, 말하자면 남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하얀 턱수염을 달고 한자리에서 흔들흔들 춤추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란 참으로 딱딱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간혹 짧게 발을 받고 디디곤 했으나 거의 한자리에서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알맞는 어조로 목신 낮은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 신소리가 어떤 유명한 신문을 상징하게끔 되어 있었다. 이 사람을 마주보고 X와 Z라는 거인이 춤추고 있었다. 이 글자는 두 사람의 연미복에다 핀으로 꽂았는데 대체 이 X와 Z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끝까지 알지 못한 채로 진행되었다. 결백한 러시아의 사상은 안경을 쓰고 연미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수갑을 찬 중년 신사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 신사는 어떤 서류가 든 가방을 겨드랑이에다 끼고 있었다. 호주머니에서는 외국에서 보낸 것 같은 봉을 뜯은 편지가 엿보였는데 이것은 의심을 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러시아 사상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증서라는 것이다. 이 말은 간사가 설명한 것이고 실제로 호주머니 속에서 쑥 빠져나온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백한 러시아의 사상은 축배의 한마디를 올리려는 듯이 번쩍 올린 오른손에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 양쪽에는 머리가 짧은 두 명의 여성 니힐리스트가 그와 나란히 서서 빠르게 발을 놀리며 춤을 추었고 맞은편에서는 한 중년 신사가 역시 연미복을 입고 춤을 추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페제르부르크에서 출간되는 것이 아닌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잡지를 표현하려는 듯 무거운 곤봉이 들려 있었다. 한 대 내리치면 흠씬 적게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곤봉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뚫어져라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결백한 러시아 사상의 안경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계속 다른 쪽을 쳐다보려 했고 둘이서 추는 춤인 파르데를 할 때에는 몸을 구부리거나 빙빙 돌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틀림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고 못난 취향을 일일이 예거하진 않겠다. 모두가 그렇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도 창피스러워서 못 견딜 지경이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와 흡사한 수치스러운 감정이 다른 관중들의 마음속에도 반사된 것이다. 심지어는 식당에서 나타난 아주 우울한 표정을 한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분이 반사되었다. 잠시 동안 모두들 말없이 화가 잔뜩 난 의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인간이란 수치를 느끼게 되면 곧잘 화를 내어 익사를 부리고 싶어지는 것이다. 관중은 조금씩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건 뭐요? 하고 한 무리 속에 있던 식당의 급사가 중얼거렸다. 문학이랍니다. 골로스를 비평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한테 어떻다는 거요? 또 다른 무리 속에서 멍청이 같은 녀석들. 아냐, 저 친구들은 바보가 아니야. 바보는 우리야. 왜 내 놈이 바보란 말이냐?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내 놈이 바보가 아니면 난 더 그렇지. 세 번째 무리 속에서 저놈들은 모두 무릎으로 궁둥이를 콱 쳐버렸으면 좋겠어. 아냐, 멋대로 내버려 두자. 홀이 떠나가도록 꽥소리 지르고 싶구나. 네 번째 무리 속에서 램프계 부부는 부끄럽지도 않은 양 잘들 보고 있구나. 저 두 사람이 부끄러워할 게 뭐 있담. 너라고 해서 또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아냐, 난 부끄러워. 그러나 저 녀석은 현 지사잖아. 너는 돼지야. 이런 형편없는 평범한 무도엔 나는 생전에 처음 봤어.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바로 옆에 있던 한 사람의 부인이 잠옷 아기 있게 툭 쏘았다. 그것은 살이 통통 찐 40세가량의 부인네로서 알록달록한 명조옷을 입고 볼의 연지를 빨갛게 바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고장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었고 또 아무도 그녀와 사귀려 들지 않았다. 예전에 오둔간의 미망인으로서 남편의 유산이란 기껏해야 목조집과 얼마 되지 않는 연금뿐이었는데 제법 당당하게 살고 있었으며 마차까지도 자기 몫으로 가지고 있었다. 두어 달 전에 그녀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를 처음으로 방문했으나 현관에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일이 이쯤 되리라곤 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지만 곰살 같지 않게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눈을 힐끗 쳐다보곤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다면 왜 오셨죠? 하고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뇌까렸다. 네, 워낙 정직해서. 하고 원기가 좋은 부인은 딱 잘라 이렇게 말하곤 무턱대고 몸을 비실비실 움직였다. 무척 싸우고 싶은 눈치였다. 그러나 장군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부인, 하고 그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에게 몸을 돌렸다.
이젠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우린 저 친구들한테 지리한 감정만 부어주는 것 같소. 우리들만 없으면 모두가 실컷 떠들어대고 놀아날 거예요. 부인은 할 수 있는 때까지 다 하셨으니까요. 저 친구들을 위해 무도회까지 열어주었으니 나중에는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게다가 지사께서도 기분이 언짢은 것 같으니 무슨 귀찮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까드릴리를 하고 있는 동안 시종 성인한 의욕의 표정으로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던 램프께는 관중 속에서 비판의 소리가 자자함을 알아채자 불안스럽게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이때 처음으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녀석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의 눈은 극도의 경악을 나타냈다. 벼랑간 까드릴리 속의 한 인물의 당돌한 행동에 관중은 커다란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말았다. 바로 몽둥이를 쥐고 춤추고 있던 위협적인 지방신문의 발행자가 결백한 러시아 사상의 안경 너머로 자기한테 쏠린 시선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또 몸을 숨길 곳도 없고 해서 느닷없이 몸을 곤두세워 안경 쪽으로 다가섰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위협적인 지방신문의 상투적 수단인 상식에 뒤집혀진 곡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몸을 곤두세워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람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가 이 몽둥이를 쥔 신문의 역할을 떠맡았던 것이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몸을 곤두세워 걷는 일은 꿈에도 몰랐었다. 저건 나한테 숨긴 일이야. 나한테 감쪽같이 숨겼어. 하고 그녀는 나를 향해 절망과 분노의 격한 말투로 거듭거듭 말했다. 물론 관중의 웃음은 누구한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풍자 때문에 갈채를 보낸 것이 아니고 다만 소매뿌리가 헐렁헐렁한 연미복을 입고 거꾸로 서는 게 무척 우스웠기 때문이다. 램프께는 화가 치밀어 오른 듯이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건달 녀석. 람신을 손짓하면서 그는 고함을 쳤다. 저 악당을 잡아서 몸을 일으켜 세워라. 발을 획 낚아 세워라. 머리를 위로 세우는 거야. 위로. 람신은 시원스럽게 몸을 획 일으켰다. 웃음소리는 더 높아졌다. 저 웃고 있는 악당들을 죄다 내쫓아라. 하고 다짜고짜로 램프께는 명령했다. 군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건 안 됩니다, 각하. 관중을 비난해서는 안 되지요. 당신이야말로 머저리지. 어딘가 한쪽 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해적 같은 놈들. 다른 쪽 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램프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획 돌아섰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다. 그러자 둔한 웃음이 그의 입술에 떠올랐다. 갑자기 뭔가 생각나서 일체를 알아차렸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여러분, 하고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밀려드는 군중을 향해 외쳤다. 그와 동시에 남편의 손을 자기 등 뒤에서 끌어잡았다. 여러분, 안드레이 안토노비치를 용서해 주세요. 안드레이 안토노비치는 몸이 불편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부인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 말을 나는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장면의 변화는 놀라리만큼 급격했다. 나는 틀림없이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바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가 이 말을 하자 관중의 일부는 겁에 질려서 홀 밖으로 손살같이 도망쳐 나갔다. 어느 여인네가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아, 오늘 아침과 같은 일이 또 생겼군 하고 눈물 어린 어조로 외쳤던 사실도 기억할 수 있다. 서로 떠밀고 밀어제치기 시작한 이 혼잡 속에 바로 오늘 아침과 같은 또 하나의 폭탄이 벼랑간 떨어졌다. 불이야! 저 강 건너에서 불이 났어요. 이 무서운 외침이 처음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홀에서인지 혹은 누가 응접실에서 현관으로 뛰어나가면서 소리쳤는지 확실한 일은 기억할 수 없으나 거기에 뒤따라 일어난 공포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었다. 무도회에 모인 군중의 거의 반 이상이 강 건너에서 온 그쪽의 목조집의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남의 집을 빌어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창문으로 달려가 순식간에 커튼을 열어 제치고 창덮개를 찢어버렸다. 강 건너는 온통 화염에 뒤덮였다. 더욱이 화재는 이제 방금 시작된 듯 방향이 서로 다른 세 군데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사람들을 전율시켰다. 방화다. 시핏 굴린 직공들이다.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군중 속에서 터져나왔다.
개 중에는 극히 특색 있는 몇 가지의 외침 소리를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아, 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진작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어. 불을 지를 거라고. 요 며칠 동안 절실히 느끼고 있었단 말이야. 시피 꿀린 직공들이야.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없어. 집을 비운 사이에 불 지르려고 일부러 우리들을 여기에 모아둔 거요. 이 마지막에 놀라운 외침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자기 집을 불태운 꼬로보치가에 아무런 꾸밈 없는 자연스러운 외침임에 틀림없다. 모두들 출구로 쏟아져 나왔다. 모피 외투나 머리 수건이나 부인 외투를 골라 찾을 때의 응접실의 대혼잡, 째지는 듯한 부인네들의 겁에 질린 소리, 아가씨들의 비명,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쓰고 싶지는 않다. 도난 행위쯤은 있었으리라고 믿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이런 혼잡 속이니까 자기 외투를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두고두고 오랫동안 우리 고장에서 없는 말 있는 말이 다 보태어 전해졌던 사실이다. 램프께와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군중들 때문에 하마터면 문에서 밟힐 뻔했다. 모두 멈춰 세워라. 한 사람도 내보내면 안 된다. 점점 밀어닥치는 군중들에게 위협하듯 손을 내뻗으면서 램프께는 절규했다. 모두 한 사람씩 엄중하게 신체 검사를 하는 거야. 당장. 홀 안에서 난폭한 욕짓거리가 들려왔다.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이젠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버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이렇게 외쳤다. 이 여자를 제일 먼저 묶어라. 램프께는 부인을 매섭게 손짓하면서 또 전력을 다해 외쳤다. 이 여자부터 우선 신체 검사를 하는 거야. 이 무도회는 틀림없이 방화의 목적으로 열린 거야. 부인은 앗하는 소리와 함께 기절해버렸다. 나와 장군은 그녀를 구조하려고 뛰어갔다. 그 밖에도 이 어려운 고비에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몇 사람의 부인네들도 끼었다. 우리는 가련한 부인을 이 지옥으로부터 구출하여 마차에다 실었다. 그러나 그녀가 제정신으로 회복된 것은 겨우 마차가 집으로 가까이 왔을 때였다. 그러자 그녀가 최초로 외친 소리는 역시 안드레이 안토노비치였다. 모든 것이 환상처럼 허물어진 지금에 와서 부인 앞에 남은 것은 오직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한 사람뿐이었다. 사람들은 의사를 부르러 떠났다. 나는 부인 옆에 꼬박 1시간가량 붙어 있었다. 공작도 마찬가지였다. 장군은 충동적인 관대함으로 밤새껏 불행한 부인의 병상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10분가량이 지나자 아직 의사도 오지 않았는데도 안락 의자 위에서 쿨쿨 잠들어 버렸다. 우리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무도회에서 화재 현장으로 서둘러 대던 경찰서장은 우리들의 뒤에서 용하게 램프깨를 데리고 가선 열심히 각하를 향해 안정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타이르면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마차에 태우려고 했다. 어째서 강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나는 통 모르겠다. 물론 램프깨는 휴식 소리엔 귀도 기울이지 않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했음은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그런 점은 서장으로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결국 서장은 그를 자기 마차에 태워 화재 현장까지 데리고 갔다. 나중에 그가 얘기한 바로는 램프깨는 도중에 내내 손짓과 몸짓을 하면서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당돌한 일이라 말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각하는 뜻하지 않은 놀라움 때문에 그때 벌써 정신착란에 빠져버렸다고 보고되었다. 무도회가 어떻게 끝났는가? 그런 걸 지금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겠다. 몇십 명의 논팽이들과 몇몇 여자들이 한패가 되어 회장에 남았다. 경찰의 감독은 전혀 없었다. 악대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돌아가려던 악사들은 실컷 얻어맞았다. 날이 밝아올 무렵까지 뿌로호이치의 창고를 죄다 뒤져 진탕 마셔댔다. 그리고 누구를 감시할 것도 없이 꼬마린스키를 추기도 하며 호를 더럽히기도 하여 겨우 동이 틀 무렵 이 한패의 일부는 불타버린 현장 쪽으로 한바탕 새로운 소동을 피우러 떠났던 것이다. 나머지 친구들은 그대로 홀에서 밤을 새워 송장처럼 진탕 취해 비로도의 긴 의자나 마룻바닥에 나자빠졌다.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재빨리 이 친구들을 발이나 손이나 닥치는 대로 잡고 길거리로 끌어갔다. 현내의 여자 가정교사들을 도울 목적으로 마련된 자선에는 이렇게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4. 화재는 방화임이 뚜렷해졌으므로 강 건너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 둘 점은 화재다 하는 최초의 외침과 더불어 즉시 시비 꿀린 직공들의 짓이다 하는 외침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실제로 시비 꿀린 직공 3사람이 방화에 관계되었을 뿐, 다만 3분, 나머지 친구들은 여론이나 관원에 의해 완전히 무죄라고 인정되었다. 이 3사람의 건달 이외에도 유형수 폐직가가 방화에 끼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금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기껏 이 정도의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억측이 생겼지만 그건 벌써 문제가 다르다. 도대체 이 3사람의 논팽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누가 사주했을까? 이 물음에 답하는 일은 지금까지도 극히 곤란한 일이다. 화재는 거센 바람과 강 건너 일대가 거의 전부 목조가옥이라는 점, 또 세 방향에서 불을 질렀기 때문에 급격히 확 퍼져 믿기 어려운 위세로 순식간에 한 구역 전체를 송두리째 잿더미로 화해버렸다. 방화는 오히려 두 방향에서라는 편이 정확하다. 왜냐하면 제3의 방화는 불길이 오르자 금세 진화됐기 때문이다. 이 일에 대해선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러나 수도의 신문들은 이 고장의 재액을 극히 과장해서 쓴 것 같았다. 실제로 타버린 것은 대강 계산하면 강 건너 전체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혹은 그보다 더 적을는지도 모른다. 소방대는 우리 고장의 면적과 인구에 비교하면 미력한 것이긴 하나 아주 정확하고 희생적인 활동을 보였다. 그러나 새벽에 바람이 좀 뜸해지고 동이틀 직전에 바람이 뚝 멎지 않았더라면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아무리 소방대가 눈부신 활약을 했다 해도 아마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무도회에서 빠져나와 1시간쯤 지나서 내가 강 건너 마을에 도착했을 때 화재는 이미 그 위력의 정상에 있었다. 강가를 따라 평행으로 뻗은거리는 온통 불길의 바다가 되어 대낮처럼 환했다. 화재의 광경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일은 그만두고자 한다. 러시아에서 그런 일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활활 타오르는 거리에 인접한 골목골목에서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잡담의 수라장을 이루었다. 불길의 내습을 각오하여 주민들은 가재도구를 끄집어냈다. 그래도 자기네들의 주거 옆을 떠나지 않고 끄집어낸 트렁크나 이불 위에 앉은 채 내 집 창문 밑에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남자들의 일부는 괴로운 노동을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었다. 주저앉고 울타리를 때려 부수며 불에 가까이 있는 오두막 집들을 보는 것마다 무너뜨리고 있었다. 잠을 설친 어린애들의 울음소리, 재빨리 가구를 챙겨낸 아낙네들이 소리내어 울어대는 소리, 그러나 미처 못다 운반한 아낙네들은 말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불꽃과 불더미가 멀리까지 튀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끄느라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화재 현장 바로 옆에는 마을의 구석구석에서 달려온 구경꾼들로 빽빽했다. 개중에는 불을 끄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나머지는 재미나게 구경들을 하고 있었다. 야밤중에 큰 불은 언제나 사람을 부추기는 동시에 경쾌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불꽃놀이는 바로 이 원리를 응용한 것이리라. 더욱이 불꽃놀이는 우미하고 규칙 바른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퍼져 올라가는 데다가 위험의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샴페인을 한 잔 들이키고 난 다음에 유희적인 가벼운 인상밖에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화재인 경우는 전혀 다르다. 공포감과 개인의 위험함, 한밤중 화재 특유의 경쾌한 인상의 그늘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종의 뇌진탕이라 할 수 있는 자기 파괴적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본능은 어떠한 사람의 마음에도 아무리 온순하고 큰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하급관리라 할지라도 마음속 깊숙이 깃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음침한 감정은 어떤 경우이든 사람을 도취하게 하는 데가 있다. 화재라는 것을 일종의 만족감 없이 그냥 바라볼 수 있을까? 사실 나도 알듯 말듯 하네. 이것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우연히 어느 화재의 현장을 보고 그 첫인상에 혹해가지고 돌아온 후 나한테 내뱉은 말이다.
나는 한마디의 보탬도 없이 여기에 인용했다. 그렇지만 이런 한밤중의 화재를 찬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 불타 죽기 직전에 어린애나 노파를 구출하는 일도 있다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구경꾼들의 뒤에서 사람들의 파도에 휩쓸려 나는 구질구질하게 묻지도 않고 가장 중대하고 가장 위험한 장소로 빠져나왔다. 그곳에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의뢰를 받아 찾고 있던 램프깨를 마침내 발견했다. 그의 상태는 놀랍고도 비상한 것이었다. 그는 무너진 울타리 더미 위에 올라서 있었다. 30보가량 떨어진 왼쪽에서는 거의 완전히 타버린 2층 목조 건물이 검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서 있었다. 위에나 아래나 할 것 없이 창문 대신 구멍이 뚫린 듯 입을 벌리고 있었고 지붕은 죄다 타서 떨어졌다. 그리고 수처럼 까맣게 타버린 대들보를 따라 아직도 불길이 뱀처럼 기어오르고 있었다. 마당 깊숙이 들어앉은 지금 타버린 집에서 20보쯤 되는 거리에 역시 2층의 딴채가 불붙기 시작해서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끄고 있었다. 오른쪽에서는 소방대원들과 주민들이 꽤 큰 목조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아직 타기 시작은 안 했지만 이미 몇 번이나 불이 붙었던 것이다. 어느 것이건 전소의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 램프깨는 딴채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고함을 지르고 손짓하며 아무도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곳에 혼자 내버려 두고 그의 곁에서 물러나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었다. 적어도 입추의 여지없이 그를 둘러싼 여러 종류의 군중들이 다만 호기심에 찬 멍청한 얼굴로 그의 말을 듣고만 있을 뿐 누구 한 사람도 소리를 지르거나 물러서도록 데려오는 사람은 없었다. 램프깨는 새파란 얼굴을 하고 눈을 번뜩이면서 느닷없이 놀라운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자도 없었다. 벌써 전부터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것은 죄다 불지른 것이다. 이것은 니힐리즘이다. 무엇이 타고 있다면 그것은 니힐리즘인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듣자 나는 나도 모르게 오싹해짐을 느꼈다.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놀라울 것도 없었지만 너무나 적나라한 현실은 언제나 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진감시키는 데가 있었다. 각하, 그의 옆에 한 사람의 순경이 나타났다. 댁으로 돌아가셔서 쉬도록 하시는 게 좋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런 곳에 각하가 서 계시면 정말 위험하십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이 순경은 쉴 새 없이 램프깨 곁에 붙어서 그를 보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집으로 모셔가도록 노력한 데다가 만약 위험스러운 일이 닥치게 되면 완력으로서라도 행동하라는 확실히 이 순경의 힘에 겨운 훈령을 경찰서장으로부터 일부러 위임받았던 것이라 한다. 집을 태운 자의 눈물은 틀림없이 닦아질 것이다. 그러나 마을은 완전히 불타버림에 틀림없다. 이것은 모두가 저 4명의 악당, 4명 반의 악당들이 한 짓이다. 악당들을 체포하라. 그놈은 남의 가정에 몰래 들어와 그 명예를 유린한 녀석이다. 그리고 집에다 불지르기 위해 미끼로 가정교사를 이용한 것이다. 비열하고 비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놈이다. 아, 저 녀석은 뭘 하고 있어. 벼랑간 불타고 있는 딴채의 지붕 위에서 한 소방수를 발견하고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불은 그 소방수가 디디고 있는 지붕 위로 빠져 올라와 온통 그 둘레에서 불길을 토하고 있었다. 저 녀석을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려. 떨어진다. 타버린다. 저 녀석을 꺼라. 도대체 저 녀석은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불을 끄고 있습니다, 각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화재는 마음속에 있는 거야. 지붕 위에 있는 건 아니야. 저 녀석을 끄집어내려라. 그리고 이것저것 던져버려라. 던지는 편이 낫다. 던져버리는 편이 낫다. 멋대로 어떻게 되라고 하는 거야. 아, 누가 울고 있군. 노파야. 노파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 왜 노파를 잊고 있었느냐? 과연 불타고 있는 딴채의 아래층에서 잊어버리고 그냥 둔 노파가 목청껏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주인인 상인의 친척벌이 되는 80된 노파였다. 그 노파는 잊어버리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아직 불타지 않은 이 구석방에서 자기의 이불을 끄집어내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불붙는 집 안으로 다시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땐 아직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방에도 불이 붙어 노파는 연기와 화기에 못 이겨 고함을 치면서도 역시 깨어진 창틀 사이에서 말라빠진 손으로 열심히 이불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버둥거리고 있었다. 램프깨는 노파를 구하러 쏜살같이 뛰어갔다. 사람들은 그가 창문 옆으로 뛰어가자 이불의 한 기퉁이를 잡고 힘껏 창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재수없게도 이 순간에 깨어진 판자 하나가 지붕에서 떨어져 불행한 램프깨에게 맞고 말았다. 판자는 떨어지는 찰나 그 끝으로 램프깨의 목을 건드렸을 뿐 별로 생명을 빼앗을 만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램프깨의 생애는 그 종말을 고했다. 적어도 이 고장에서는. 이 타격으로 그는 다리를 꺾여 그냥 지각을 잃은 채 넘어졌던 것이다. 이윽고 암담하고 음산한 아침이 밝아왔다. 화재는 그 위세를 덜했다. 밤새껏 불던 바람도 잦아들어 마침내 가느다란 빗방울이 마치 채를 거쳐 내려오듯 떨어졌다. 그때 나는 램프깨가 넘어진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같은 강 건너라도 구역이 다른 곳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갑자기 기괴한 이야기를 군중 속에서 들었다. 하나의 이상스러운 사실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구역의 제일 끝에 다른 건물들하고는 50보가량 떨어진 적적한 채소밭 옆에 얼마 전에 지은 자그마한 목조 가옥이 있었다. 이 외따로이 고립된 이 집이 화재가 생기자 제일 먼저 불붙었다는 것이다. 가령 이 집이 타버렸다 하더라도 그만큼만 거리가 있었으므로 불길은 다른 집으로 옮겼을 리가 만무하고 또 그 반대로 강 건너 일대의 집이 전부 타버렸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람이 거센 날이라도 이 집만은 무사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집은 따로이 불붙은 것이고 또 자연히 무의미하게 탄 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비록 이 집이 불타버리진 않았지만 날이 새자 그 집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 새 집의 주인은 마을 밖에 살고 있는 시민이었지만 새로 지은 자기 집에 화재가 일자 금시에 달려왔다. 와보니 옆벽에 쌓아 올린 장작에 불이 붙고 있었다. 그는 이웃 사람의 도움을 얻어 재빨리 그 장작들을 내동댕이 치고 무사히 집을 구해냈다. 이 집에는 새들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고장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희와 그의 누이 동생, 그리고 꽤 나이든 식모였다. 이 세 사람은 어젯밤 모두 칼에 찔려 살해당했으며 틀림없이 강도를 당한 것 같았다. 램프깨가 이부자리를 빼내려고 했을 때 경찰서장이 곁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곳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밝아오자 이 사건은 온 마을에 확 퍼져 어중이 떠중이들이 때를 지어 이 황량한 새 집으로 조수와 같이 밀려들었다. 심지어 집을 태워버린 강 건너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그 일대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서서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혼잡했다. 나는 금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 처음 현장을 목격했을 때 대인은 옷을 입은 채 목을 찔려 걸상에 넘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 죽도록 술을 퍼먹고 곤드레 만드레가 된 연후에 자기도 모르게 참살되었음이 틀림없다. 피는 마치 황소가 도살된 것처럼 흘렀다는 것이다. 누이 동생 마리아 치모페의 분하는 온몸이 칼로서 찔린 상처투성이가 되어 문 옆 마룻바닥에 쓰러졌고 아마 무척 괴롭게 자객과 꼬박 싸웠음이 분명했다. 식모도 잠에서 깨어난 채 아주 깨끗하게 머리를 찔렸다는 것이다. 집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대위는 전날 아침에 술에 곤드레가 되어 취해가지고 자기한테 들러서 꽤 많은 돈, 이럭저럭 200루블 남짓한 돈을 보이며 자랑하더라는 것이다. 낡은 대위의 녹색 지갑이 텅 빈 채 마룻바닥에서 발견되었다. 마리아 치모페의 분하의 트렁크에도 손이 닿은 흔적이 없었고 성상에 놓인 은빛 미사복도 역시 그냥 그대로였다. 대위의 의복들은 그대로 무사히 있었다. 보아하니 강도는 무척 서둘러 된 것 같았다. 게다가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놈으로 돈에만 눈독을 들이고 그 돈의 거처마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만약에 집주인이 뛰어오지 않았더라면 장작이 확 타올라 집도 태워버렸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까맣게 타버린 시체만으로는 시신을 추정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이 사건은 전해졌다. 또 이렇게 덧붙이는 말도 있었다. 말하자면 이 집을 내받았겠네 오누이들을 위해서 세낸 사람이 바로 스타브록인. 스타브록이나 장군 부인의 외아들인 니콜라이 부세볼로도비치로서 그 자신이 직접 집주인을 찾아가 설득해서 겨우 승낙을 받았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이 집을 선술집으로 할 작정으로 여간해서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스타브록이는 돈은 아끼지 않고 마침내 반년치를 선불한다는 조건으로 낙착했던 것이다. 이건 그냥 넘겨버릴 화제가 아니다 하는 소리가 군중 속에서 들려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잠자코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으나 눈에 띌 만한 흥분은 도시 볼 수 없었다. 여전히 사방에서는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의 소문으로 들썩였다. 살해된 여자가 그의 처라는 것이며 그가 어제 이 고장에서 제일 가는 집안인 드로즈도바 장군 부인의 집에서 명예롭지 못한 수단으로 따님을 끄집어냈다는 것이며 그래서 이 집에서는 빼제르부르크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른다는 등 그리고 그의 처가 살해된 것은 드로즈도바 양과 결혼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스쿠볼의 신입기는 이곳에서 2베르스타 반가량 되었으므로 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곳으로 알리러 갈까 하는 생각이 불쑥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별로 군중을 선동하려는 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사실 아까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녀석들이 몇몇 내 눈에 띄긴 했으나 그런 죄스러운 억측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한 사람, 여이고 키가 후리후리한 젊은이만을 지금도 생각해낼 수가 있다. 마치 그 으름을 칠한 것처럼 검은 얼굴을 하고 곱슬곱슬한 머리에 야이어서 뼈만 앙상한 사나이로서 나중에 들은 바로는 자물쇠 장수라는 것이다. 별로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군중과는 반대편에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는 시종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짓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말을 잘 기억할 수는 없다. 다만 그의 말 속에서 매듭이 있었던 것은 어이 여러분,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정도의 것이었다. 그것도 길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두 손을 내흔들었다. 도스토예프스키 명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조용한 침묵이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나을 것이므로.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그것을 자각한 사람은 곧 행복해진다. 일순간에.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다.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무엇으로서 또한 만족을 얻을 것인가? 만약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분명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도록 악마를 만들었을 것이다. 인간의 그 강한 생명력. 인간은 어떤 것에도 곧 익숙해지는 동물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최상의 정의다. 많은 불행은 난처한 일과 말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일 때문에 생긴다. 가장 가혹한 형벌은 전혀 무익하고 무의미한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기뻐 날뛰지 않는 것.